자, 엊그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거 시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깜빡 시간을 몰라서 좀 늦게 시청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가 시청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자, 미 전국에서는 얼마나 시청했을까요? 약 한 5,750만 명이 이 TV 토론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750만 명. 야,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 닐슨 조사 결과 일단 이건 잠정치입니다. 잠정 집계가 지난 6월 27일 당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그때 토론의 시청자 수 5,1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5,750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닐슨은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시청률 조사를 했느냐? 미국의 7개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수를 잠정 집계했다고 했습니다. ABC, NBC, CBS, Fox TV, CNN 이렇게 해서 한 7개 TV 네트워크, 블룸버그 이렇게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단 7개 TV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TV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TV로 본 사람만 5,750만 명.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그보다 더 많지는 못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숫자가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집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본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 공공장소, 무슨 바나 식당 이런 데도 TV 틀어놓잖아요. 그것까지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정집, 프라이빗 그 스페이스에서 이걸 플레이스에서 지켜본 사람들, 이게 이제 5,750만 명. 그 외에 무슨 술집, 바, 식당 이런 데에서 공공장소에서 본 사람들까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TV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튜브로도 중계를 했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1억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잠정치, 전통적인 TV를 통해서 지켜본 그 5,750만 명. 그러면 그게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조금 비교가 필요할 때죠. 자, 첫 번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 트럼프 그때보다는 한 5,600만 명 더 많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역대 대선 토론의 최대 시청률은 그러면 언제 얼만큼이었을까라고 비교해보면 될 텐데,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이번에 시청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 처음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건요, 1960년 대선 때입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당선됐죠? 존 F 케네디 대 공화당에는 리처드 닉슨. 이 두 사람의 경합, 그 두 후보가 경합할 때 1960년대에 이게 텔레비전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이 처음 중계된 것입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해 놔도 괜찮을 것 같죠? 1960년. 근데 이제 그때는 사상 최초 대선 토론 TV 중계였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청률 조사라는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이나 갔느냐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결했던 그 TV 토론, 그때는 얼마 받느냐?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근래 이 기록이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시청률 조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전통적인 TV로만 봤을 때도 8,400만 명이 봤습니다. 이번에 5,750만 명보다도 한 3,000만 명 가까이 많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때 이제 봤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때 큰 치열하게 열기를 띄웠던 건 사실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 5,750만 명은 생각보다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힐러리 대 트럼프, 그때 8,400만 명, 그때보다도 아마 지금은 온라인으로 시청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전통적인 TV와 온라인 이런 걸 두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합계수는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충분히 지금 시청률도 다 합치면 1억 명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결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 막 끝난 직후에 그때까지 이제 자기도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뭐 그 전에 마음을 결정했지만 여러 가지 외형상 토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한 건지 아니면 토론을 한번 보고 마지막 결정을 내가 해야지라고 그 토론을 보고 결정한 건지는 본인 외에는 모릅니다. 뭐 본인하고 뭐 같이 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 외에는 모르지만 토론 직후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서 나는 올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나는 해리스가 침착하고 재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혼돈이 아닌 차분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뉴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 음악계를 넘어서서 사실 음악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그 스위프트가 과연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서 사실 팬들은 또는 그의 팬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의 선언 내용을 궁금해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바이든 지지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좀 지지 선언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경의 변화가 있나 해서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그를 따르는 소셜미디어의 팔로워가 무려 3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억 명. 저희 조촐한 저희 스토리 뉴스의 구독자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10,000명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정말 thank you so much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3억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대와 20대 그리고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은 그런 그 팬덤이 특히 이제 경합주,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격차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경합주에서는 어쩌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표를 끌어모으는데 천군만마,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외에 표 끌어모으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지금 당장도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선거자금 모금을 하는데 써먹을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것을 허용을 했고요. 써먹을 게 많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재밌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캠프 입장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지지 선언 그리고 내가 지지 선언한 것을 활용하시려면 활용하세요라고 허용한 것 이걸 정말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써먹을 때가 선거자금 모금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제 해리스 캠프는요, 당장 그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을 선거자금 모금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해리스 캠프는 어제부터 유권자들에게 이메일을 쫙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빅 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재밌게 표현하면 뭐랄까요? 대박 뉴스 이런 거죠. 빅 뉴스 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금 전 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의 내용으로 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죠. 머니. 네. 당신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운동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동층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일부 공화당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해리스 지지 선거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면서 $25 기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도 이 선거 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25 선거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쫙 당장 어제부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스위프트를 써먹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이 테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해서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네, 지금 좀 겉으로는 큰 표시를 안 내는데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트럼프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일러 스위프트,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이 아니다. 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다. 그는 항상 그랬다. 그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 그런 그 행위를 보였다. 그런 그 마음을 보였다. 아마도 그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일로 인해서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약간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좀 뭐 어쩌자는 거야?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할 땐 이렇습니다. 이 말은 아마 그 트럼프의 열렬 지지 팬들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을 사지 않는 등 또 그의 공연이 있다면 공연을 안 가고 보이콧하는 등등 그에 대해서 좀 엔티 활동을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의 이 열렬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그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상을 한다면 좀 겁이 나는 건데 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음악 시장에서 좀 손해를 입도록 나의 지지층들이 만들 것이다. 뭐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대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제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이 해리스 측으로는 아마도 분명히 플러스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부터 당장 이메일을 보낸 것도 그렇고요. 자, 공화당은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했다라고 자평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어제 내가 이겼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공화당 내의 분위기는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도 사실 시인하고 있고요. 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처럼 이번에는 그렇게 차분하지 못했다라면서 조금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화당 하원 의원은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질문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포인트 또는 저쪽에서 어떤 공격을 가하는 내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공화당 하원 의원은 경제 문제, 이민 문제, 외교 문제 등에서 해리스를 몰아붙이기는 했지만 때때로 이제 몰아붙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 또 하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말만 하면서 좀 일관성이 없이 약하게 몰아붙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좀 준비가 소홀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예상보다 공격이 세서 조금 당황했나요? 뭐 등등등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뭐 오랜 뭐 골수 공화당 의원이죠. 그 아주 강경 보수입니다. 이분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공격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답답해서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향해서 막 고함을 질렀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솔직하게 토로를 한 겁니다. 골수 공화당 강경 보수 인사가요. 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토론 준비를 해주는 준비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 어떻게 해요? 이번에 토론에 다소 좀 부진한 그런 결과가 결국은 트럼프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시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폴리티코는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승리하지 않은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폴리티코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뭡니까? 미국의 그 의회 전문
그 매체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내부 깊숙한 어떤 인사이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매체죠.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트럼프 자신이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내용을 외형적으로, 그 언론의 그 ABC TV가 문제야. 거기서는 3대1로 싸워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두 사람의 그럼 추가 토론이 한 번 정도 더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추가 토론은 아마도 더 이상 없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때 그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 후에 세간의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번 토론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언론사가, 즉 ABC TV죠. 그 언론사가 이번에 매우 편파적이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이후에 바로 보수 매체인 Fox TV로 달려갔습니다. ABC가 뭐 조금 CNN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진보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죠. 그 ABC 진보 매체에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풀이했느냐? Fox TV, 보수 매체로 가서 풀은 겁니다. 바로 보수 매체인 Fox TV로 달려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토론 내가 더 잘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토론은 정말 불공평하게도 사회자 2명이 합세한 3대1의 토론이었다. 조작된 토론이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ABC 방송사는 내가 한 모든 말은 그 자리에서 계속 팩트 체크를 했고, 해리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편파적이고 조작된 TV 방송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가끔보다 이제 자가 발전할 때 조금 이제 선을 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번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보여주면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오히려 젊은 해리스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반에 가면서 좀 얼굴도 좀 벌개지고, 중반에 가면서 좀 당황하기도 하면서 막 선을 넘는 말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Fox TV에 가서도 인터뷰를 하다가, Fox TV는 좀 편해서 그런지 조금 선을 넘는 말을 또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TV 토론을 주최한 그 ABC 방송사, 그 ABC TV는 가장 부정직한 언론사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 아시다시피 ABC TV 그들은 언론사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사가 보도를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허가를 말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국 허가 다 이제 해주고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이제 FCC,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BC 방송이 언론사로서 기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아마 더 사회자가 부추겼으면 내가 집권하면 ABC 방송사 허가를 바로 취소해버릴 것이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기 직전에 그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하튼 ABC 방송사의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 말까지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내가 토론을 잘 한다고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은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토론 가운데 가장 잘한 그런 최고의 토론이었다라고는 나는 자평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Fox TV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는데, 세간에서는 평가는 트럼프 당신의 그 평가와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해리스의 우세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그렇게 잘했다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그럼 다음 2차 토론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이번 토론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굳이 나는 내키지 않습니다. 라면서, 토론에서 내가 이겼는데, 이겼는데 내가 또 토론을 또 하고 싶은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이제 안 해, 토론 안 해. 나 안 해. 그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추가 토론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번 대선 토론이 있기 전에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어쩌면 이번 토론이
두 사람이 맞붙는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잘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예상한 대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한 5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선 토론에서 정말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이건 뭐 공화당 지지자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당연히 해리스가 이겼다는 사람 많고요. 부동층이 그러면 정답이냐? 뭐 할 텐데 이런 것은 여론조사 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뭐 부동층 사람한테 당신이 부동층입니까? 또 물어보고 부동층이라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은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전화 오면 민주당이라는 말 숨기고 네, 부동층 맞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정 안 한 부동층입니다. 누가 잘했냐고요? 해리스가 훨씬 잘했어요. 이렇게 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지만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걸까요? 자,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월스트리트, 월가의 돈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심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월가의 돈 흐름입니다. 월가의 돈 흐름은 이번에 대선 TV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자산,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수혜 자산,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당선되면 당연히 이게 발전할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번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락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 민주당 정책에 부합한 그런 주들, 그러니까 민주당 수혜주들,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친환경주 같은 건, 뭐 그린 산업 이런 것들, 그런 게 이번에 TV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조금이나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토론 직후 뉴욕 증시에서는요,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풍력 또는 뭐 수소 에너지 등등 소위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가가 대체로 다음날, 즉 어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엑슨모빌, 뭐 쉐브론 등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뭐 석유, 천연가스 그런 에너지 기업의 주가는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의 자본이 토론 직후에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기조에 뭐 배팅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 바뀌겠습니다만 일단 토론이 끝난 직후 바로 어제의 뉴욕 증시의 그 돈 흐름은 확연하게 이 민주당 쪽으로 기운 건 사실이다. 최소한 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가의 돈 흐름이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보다 훨씬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정 부분 좀 누가 더 잘했느냐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미국의 우편 발송 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50개 주의 선거를 관리하는 전국 각 주별로 이제 선거 관리자 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주 선거 관리자 협회는 이 우편 발송 체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연방 우체국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협회는 서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근 치른 경선을 비롯해서 지난 1년간의 선거에서 투표 마감 시한 전에 우체국 소인을 땅 찍은 그런 우편 투표가 그 소관 관련되어 있는 그 선거관리사무소에 개표 마감일 이전에 도착하지 못하고 개표 마감이 지난 후에 그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이건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도 우편 투표가 뭐 배송 불가, 뭐 inactive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반송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주소를 멀쩡히 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보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체국 시스템의 이제 문제죠. 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어떤
개인이 뭐 잘못해서 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들의 뭐 퀄리티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제 우체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송될 경우에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유권자의 상태가 활동하지 않음, 인액티브로 자동적으로 분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내 사전 투표가 보니까 돌아왔네. 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 우편 투표한 거 이거는 무효가 됐겠구나. 그러면 찢어버리고 내가 당일날 직접 가서 선거해야지. 그래서 당일날 선거일날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고 해도 가보면 자기 이름에 인액티브라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표하러 가서도 제대로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국 주선거관리협회의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선거관리협회는 그동안 우체국을 여러 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우정국은 개선이나 또는 지금의 이 같은 우려를 교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우체국 직원들이 우체국 정책을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 직원들이 우체국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선거를 앞두고는 그런 걸 더 확실하게 시켜야 한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선거 우편 배송 관련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것을 경고한다라는 편지를 각 주의 선거관리협회가 지금 연방우정국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국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점점 좀 더 심해지는데 그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편 투표를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최신 시스템으로 뭘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걸 믿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지.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뭐 도장 찍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최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뭘 투표한다 그러면 일단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좀 안 믿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보수층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렇는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보수층에서 이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나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사기의 중심에 그 우편 투표가 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편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는 게 이번에 그 무슨 편지 이런 걸 보내는 것과 별개로 사실은 정말 필요합니다. 객관성, 투명성, 정확성을 우편 투표에 이제 기하는 게 그리고 분명히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투명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뭐 안 믿으면 말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도 보수층이든 그들도 다 유권자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 진보 다 떠나서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 하더라도 에이 송영거 누가 무슨 우편 투표 뭐 나이 지금 70 넘었는데도 나는 그거 믿어. 요즘 뭐 디지털로 하지 뭐 누가 가서 도장 찍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아무래도 일부 극소수물을 빼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진작 그랬고요. 공화당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요,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도 모두 이 우편 투표, 사전에 우편 투표를 하라라고 장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그 우편 발송 시스템의 문제가 이번에 이제 제기됐잖아요. 그렇게 제기됨에 따라서 연방우정국이 그렇다면 과연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거 관련 소식을 종합해드렸고요. 몇 가지 이걸 로컬 소식을 좀 간추려서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뭐 우리 한인 관련 소식을 좀 못 전해드려서요. 자, LA에 보면요, LA 한인타운에 최근 한인타운이요, 몇 달 만에 온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난 몇 달 전에 와봤는데
많이 변했어? 못 한 1, 2년 있다 온 사람들은 못 알아보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빌딩 들어서고 재개발되고 해서 굉장히 지금 한인타운은 지금 공사 중, 변신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올림픽길에 새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는데 이게 이제 누가 이걸 지었느냐? 한국의 중견 건설업체인 반도건설이라는 회사가 LA 한인타운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더 보라입니다. 더 보라. 주소는 이제 3170 올림픽 블루버드입니다. 그래서 공식 어피셜 네임이 더 보라 3170입니다. 3170. 더 보라 3170. 이제 이게 아파트 이름인데 총 252세대가 이제 지어졌는데요. 지금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계속 입주가 시작됐는데 한 1년 반 만에 지금 100% 252세대 모두 입주가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더 보라는 한국의 주거 문화를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한국의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입주율을 높여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건설 측은 한국식의 마루판 시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나무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로 나무마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LA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뭐 여름에 덥고 그래서 이제 나무로 그 아파트를 짓잖아요. 벽이 다 나무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만 쿵쿵 치면 쿵쿵 소리 나고 방음에 아주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 그 콘크리트로 지어도 방음이 안 좋다고 하는데 미국은 더 안 좋죠. 나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더 보라 이 아파트는 방음에 최적화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또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 활용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한국의 주거 문화를 이렇게 접목해서 설계한 그게 인기의 비결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야외 수영장 있는 건 뭐 미국의 아파트는 당연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제가 뭐 안 가봐서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아래층에 있을지 뭐 중간층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파트 중에 특정 에어리아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입주자들만 가서 칠 수 있게. 이거 한국 분들 좋아하죠. 특히 이제 뜨거운 여름이나 밖에 비 오거나 이럴 때 뭐 칠 수 있죠. 뭐 밤 시간에 가서 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루프탑, 옥상에 루프탑 라운지 멋지게 만들어 놨고요. 또 대형 카페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서 요게 아주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한식당과 카페 등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입점 계약을 모두 마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다, 뭐 일 안 하는 날이다. 그러면 아침에 대충 반바지 입고 내려가서 1층에 한식당에서 아침 먹고 그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와서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 좀 치고 오후에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저녁에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좀 샤워하고 쉬다가 또 저녁 되면 저녁 먹고 나서 또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 좀 치고 그리고 나서 루프탑으로 올라가서 저녁에 뭐 맥주 한 잔, 생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20대, 30대 젊은 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먼 전원 지역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한인타운의 시설 잘 돼 있는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여기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거기 직접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자료만 봤지.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반도건설 무슨 뭐 더 보라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관련이 있던 없던 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자, 서울의 아파트 시설식 상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한국식 편의 시설을 비슷하게 여기도 만들어 놔서 그런지 LA 한인타운의 그 주상복합 주거지에 대해서 이 한인들의 관심이 점점 더 LA 한인뿐만이 아니라 타주나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의 관심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국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거기는 한 달에 렌트비는 얼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더군요. 일단 가장 작은 게 스튜디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싼 게 2,150불부터 2,650불까지. 좀 외지에 계신 분들은 뭐? 조그만 방, 원베드룸도 안 되고 그냥 방 한 칸도 없는 조그만 스페이스 하나가 스튜디오가 2,000 몇백 불? 뭐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조금 비싸긴 합니다. 여기가 LA 한인타운에 새로 지었으니까 또 각종 부대 시설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받겠죠. 자, 스튜디오가 2,150불에서 2,650불 사이.
그리고 원베드룸은 2,400불에서 3,700불 사이 좀 많이 급격히 올라가죠. 네, 투베드룸은 4,750불부터 4,800불 그 사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5,000불 가까이 되죠. 이런 생각하시면 뭐 5,000불 에라네 전 외곽에 아주 멋있는 이제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 뭐 산꼭대기 으리으리한 성 같은 집 하나 빌려도 5,000불 안 될 걸요. 아마 뭐 그런 것과 비교하면 뭐 비교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뭐 하실 수 있고 또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LA 한인타운이 변신 중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알 권리는 충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외 지역에 주거하시는 비용과 비교하면 뭐 엄청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최근 LA 한인타운 신형 아파트나 콘도의 이 월 렌트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정수기 쓰시나요? 정수기? 네, 저도 정수기, 코웨이 정수기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코웨이 USA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코웨이 노조 설립안에 대해서 3번의 투표를 했는데요. 그 3번 투표한 걸 모두 합산한 결과 반대 71표, 노조 찬성 70표로 결국 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상 그러니까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찬성이 절반을 넘어야 되는데 절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웨이의 노조 설립은 무산됐습니다. 정수기 회사, 요즘 뭐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데 등등 많이 팔죠.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됐던 코웨이 노조 설립 활동은 약 2년 만에 일단락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한국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요, 자,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그냥 딱 그것만 놓고 보면은 5일간의 추석 연휴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휴가 기간 그동안 안 쓰고 이제 꼽쳐 놓고 있다가, 뭐 앞으로 2, 3일 붙인다든지 아니면 앞뒤로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목금 이틀을 그 뒤에다가 딱 박는다든지 하면은 뭐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며칠 9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석 연휴 때 LA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는 전국에 이제 비가 또 내리면서 더위는 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만은 더위가 지금 끝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폭염이 지금 절정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곳 미국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죠, 기온이. 한국은 not yet. 아직도 아닙니다. 한국 시간 11일 서울 기온은 34.6도까지 올라서 9월 기온으로는 역대 2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서울 기온이 가장 높이 올랐을 때는 1939년 9월 2일 35.1도였습니다. 한 85년 전이죠. 결국 85년 만에 가장 더운 날 9월 11일 이번에 기록을 세웠군요. 이 가운데 이제 인천은 더합니다. 인천이 9월 11일 최고 기온이 34.4도로 역시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인천은 이제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인천에서부터 이제 이런 현대 근대식 기상 관측을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1904년 8월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제 인천의 경우에 올해 9월 11일이 그러니까 제일 더웠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면 121년 만에 가장 더운 날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장 더운 신기록 수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각 지역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도시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혹시 출신이 계실까봐 한번 쭉 불러볼게요. 경기도 수원. 최고 기온 33.9도. 이제 이게 9월 11일 기온입니다. 9월 달 되면은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한여름보다 더 더운 거예요. 9월 11일. 경기도 수원 섭씨 33.9도. 경기도 파주 34.5도. 이천 34.5도. 강원도 철원 33.9도. 춘천 34.7도. 영월 35도. 전북 군산 34.4도. 부안 35.5도, 정읍 36.1도 등으로 역시 9월 기온 신기록을 이 도시들은 싹 갈아치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석 연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카드가 그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가 올해 추석 연휴에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64%가. 뭐 5일 이상 연휴니까
당연히 가족이나 친지 방문 해야죠. 뭐 못하시는 분들이 더 안타깝죠. 자, 그럼 가족 친지 방문 외에 다른 계획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26%가 가족 친지와 방문은 못하지만 어디서 만나서 식사하겠다. 요게 이제 26%. 또, 그냥 나 집에서 쉴래 하는 사람이 18%. 국내외 여행 갈 겁니다. 10%. 평소와 같이 나는 일해야 돼요. 라는 분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선물이나 용돈을 이제 윗사람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는 뭐 아랫사람한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선물이나 용돈을 준비했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87%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선물이나 용돈에 쓸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29%,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23%입니다. 그리고는 내려갑니다. 10만 원 이하밖에 준비 못했어요가 9%, 그리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100만 원 이상은 써야죠 하는 분 사람들이 7%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한국은 추석 연휴인데요. 한국 내 지인들에게 우리 한인,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은행들을 이용한 무료 송금으로 용돈을 좀 붙이시거나요. 아니면은 오랜만에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시면서 추석의 의미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